100주택을 갖고 있으셔도 청약이 가능해요. DSR 규제를 검토하셔야 된다 그랬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파트, 일종의 풍선 효과로 선회하게 될 이 수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지메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파트 청약과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싹 정리할게요. 아파트와 아파텔이에요. 아파텔은 결국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오피스텔을 기피했던 이유는 취득세율이 높았어요. 주택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높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기피했고요. 가격이 안 오른다는 인식이 강했죠. 오피스텔은 이 작은 땅에도 쉽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단시간에 이렇게 뚝딱뚝딱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오른다 싶으면 바로 옆에 또 조그만 오피스텔이 하나 생기죠. 또 얘가 오른다 싶으면 또 이쪽에 하나 생기고 오피스텔 공급이 쉽게 쭉쭉쭉쭉 이루어지니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봐도 공급이 자꾸 수요를 따라가 주니까 가격이 안 올랐고 가격이 안 오르니까 남들이 안 좋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기피했는데요. 지금은 오피스텔이 뜨고 있죠. 오피스텔이 뜨는 이유는 이 반대가 되겠죠.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아파텔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남들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 주거 안정성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인 이 아파텔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선택만 잘하면 나쁜 게 아닌데요. 분명히 또 DSR 규제 때문에 아파텔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서 오히려 잘 찾은 아파텔은 이 DSR 규제의 대안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아파텔의 가장 큰 장점은요,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특공이든 일반 공급이든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 기간을 채우는데도 영향을 주지 않죠. 이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약 자격을 유지하시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불어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율에서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아직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청약 전에 아셔야 될 내용 위주로 아파트와 아파텔에 대해서 청약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분양권에 관련된 부분, 대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세제에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를 할게요. 오늘 구독자분의 댓글 중에서 매우 기분 좋은 댓글이 있었어요.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에 당첨이 되셨다는 내용인데 요걸 정리하면 일단 신혼특공에 당첨이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적격이 되셔서 다시 오피스텔에 도전을 했는데 요 송도 아크베이에 도전을 했는데 10층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가 지금 걱정이신 거고 그래서 향후 계획은 시세가 상승하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전세를 거주하시면서 아파트 청약을 노리신다. 이런 내용을 전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응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걸 또 비교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좀 끊어서 다음 영상에서 오피스텔 당첨 후에 또는 오피스텔 보유 중에 다음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짜시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것들을 전부 아셔야 그 다음 계획을 짜시는 게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당첨되신 아파트는 여기에요. 동은 여기고요.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동에 사시게 되는 거죠. 먼저 박님의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걱정하실 일 전혀 없이 샴페인 뻥 터트릴 일이다. 너무 좋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청약에 관련된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청약은 내 거 하자 요거죠. 청약 자격이요. 이 자격이 된다 그러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청약을 못 하는 거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요. 공공분양은 무주택만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1주택자까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주 요건이 있죠. 투기과열지구는 2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뭐 이런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이 조건만 충족되면 청약 자격이 되는 거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면 다 된다고 말씀드려도 자꾸 여기에 젖어 계셔가지고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피스텔 청약은요, 세대주는 당연하고요, 세대원도 가능한 거죠. 세대주인 본인이 있고 세대원인 배우자분이 계시고 뭐 세대원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세 분 다 청약 가능하신 거예요. 같은 단지예요. 이 전 가족이 청약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만 19세 이상이시면. 그리고 무주택과 1주택 세대는 당연하고요. 100주택을 갖고 있으셔도 청약이 가능해요. 아파트는요. 그리고 청약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아파트는 세대원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으시면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따르지만 오피스텔은 1초 전에 당첨이 되셨어도 청약이 가능해요. 이렇게 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당첨되시고 바로 다음날 여기에 당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복 청약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거주 요건이 없어서 방해 요건, 기타 요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없어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파주에 오피스텔에도 청약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청약하셔도 되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청약하셔도 되고 이런 거주 요건이 없어요. 자, 자격이 굉장히 완화되죠. 다음은 중복 청약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에 한 개 청약하고 일반 공급에 한 개 청약 가능하잖아요. 오피스텔은 군별로 한 개가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84 타입, 102 타입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는 특공을 여기다 넣고 일반 공급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오피스텔도 예를 들면 타입별로 이렇게 84 타입, 102 타입 이렇게 군을 나눠 놨다 그러면 뭐 요게 1군, 요게 2군 이렇게 나눠 놨다 그러면 1군에 한 개, 2군에 한 개 이렇게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군을 이렇게 면적별로 나눈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요게 하나의 군이라 그러면 하나만 청약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족이 세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전부 성인이라 그러면 요 세 분이 이렇게 하나 다 한 번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렇게 타입별로 요 군별로 신청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판교 벨리자이를 예로 들면 이렇게 하나의 군이었고 이렇게 하나의 군이었죠. 그럼 군별 한 것씩 청약이 가능하니까 같은 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청약이 가능했던 거죠. 같은 군일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안 되고요. 근데 아파트는 청약 신청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금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요거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요거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총 2,000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요 청약 신청금은 낙첨됐을 경우에 본인 계좌로 다시 환급을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청약 신청금은 단지에 따라서 달라요. 다음은 거주자 우선 공급이요.
자, 거주자 우선 공급은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을 말하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 20, 50, 인천 같은 경우에는 50, 50, 뭐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보통은 당해 100%에 미달이 있을 경우에 기타 지역까지 기회가 가게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일 경우에 100실 이상일 경우에는 물량의 10에서 20%, 100실 미만일 경우에는 물량의 10% 정도가 당해 지역의 우선 공급 물량이 정해져요. 근데 이건 지자체별로 달라지니까 대충 요 정도의 우선 공급 물량이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다음은 당첨자 선정 방식인데요. 이 아파트는 굉장히 복잡한데 오피스텔은 그냥 청약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거예요. 100% 추첨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아파트는. 민간 분양이 있고 공공 분양이 있고 여기서 또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이 나눠지고요. 이 자산과 소득 기준을 보는 게 있고 소득 기준만 보는 유형이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서 공부할 게 많은데요. 얘는 그냥 100% 추첨제예요. 그리고 당첨 후에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첨이 되면 이 제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될 수 없는 기간이죠. 아파트는 이런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에 당첨되고 오피스텔에 바로 당첨이 되실 수도 있고 오피스텔에 당첨됐는데 또 다른 오피스텔에 바로 당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원래는 이런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를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다음은 분양권이요.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가 분양권이죠. 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신 분양권은 전부 다 주택수에 산입이 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요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분양 권리인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 아파트도 권리인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야 맞는 건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이 권리까지도 주택수에 산입이 되는 거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입주를 기준으로 요 전은 분양 권리잖아요. 요 권리인 상태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전매 제한 기간이요. 보통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이 분양 권리인 상태에서 다른 분들에게 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전매 제한이 있다 그러면 양도할 수 없는 거고 전매 제한이 없다 그러면 양도할 수 있는 건데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되죠. 따라서 아파트는 분양 권리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권리를 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정 경우에는 소유권인 상태에서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 주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는 일단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아파트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 지역에서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팔 수가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거나 규제 지역인데 1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전매가 또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동탄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했는데 동탄은 투기과열지구죠. 근데 이 오피스텔이 100세대 이하였다 그러면 등기 치기 전에 팔 수가 있는 거고 100세대가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를 치고 팔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의무예요. 반면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죠. 따라서 증빙 서류 제출 의무도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대출 갈게요. 우리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거 중도금 대출부터요.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고
이 중도금의 일부를 이 중도금 대출로 활용을 하죠. 이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와 아파텔이 동일해요. 왜냐면 이 당첨이 되신 수부장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중도금을 이분들이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허그라고 뭐 안아주고 이런 거 아니고요. 코리아 하우징 얼반 개런티 코퍼레이션, 그리고 얘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얘는 주택금융공사, 이 두 기관의 보증으로 이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두 건인데요. 예전에 이게 세대별이 아니었고 인별이었는데, 이게 세대별로 또 규제가 훅 들어간 거죠. 규제 지역은 한 건이고 비규제 지역은 두 건이니까, 이론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 먼저 중도금 대출을 받고 비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두 번째로 받으면 두 건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비규제 지역에서 한 건을 받고 규제 지역에서 한 건을 더 받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규제 지역은 한 건이니까. 그래서 이 건수는 아파트에서 한 건을 받으면 오피스텔에서 못 받고, 오피스텔에서 한 건을 받으면 아파트에서도 못 받는 거죠. 근데 비규제는 두 건이니까 아파트에서 한 건을 받고 비규제 지역의 오피스텔 한 건은 가능한 거죠. 이게 총 두 건을. 근데 이게 보증에는 또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얘 한도가 5억이거든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인데요. 이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보증 한도가 수도권 광역시는 최대 5억 원이고 기타 지역은 최대 3억 원인데, 규제 지역은 추가 보증이 불가능하니까 비규제 한 건에서 규제 한 건 추가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규제 한 건하고 비규제 한 건은 되는 거고요. 근데 총 한도는 5억인 거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4억 원의 보증을 받았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에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건. 그리고 비수도권 비광역시에서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중에서 비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수도권 광역시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이라 그러면 최대 3억 원이니까 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자, 근데 이마저도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보증을 아예 안 해주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중대를 활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피스텔을 추가로 하나 더 분양을 받더라도 중대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무이자로 진행을 해줘요.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무이자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요게 아니라 그러면 건설사에서 연대보증으로 집단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건 분양 당시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요 보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요 해당 기관에 꼭 문의를 해 보시고요. 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 꼭 문의를 해 보세요. 요건 판교 벨리자의 모집 공고문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여기서 보면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이 1차부터 이렇게 4차까지 투기가열지구니까 여기 4차까지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니까, 요 잔금 전에는 요 계약금과 중도금 중에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준비하셔야겠죠. 잔금 대출을 보면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되고요. 오피스텔은 비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담보대출 규제를 받죠. 이렇게 LTV가 적용되는데요. 9억이 넘어가면 이게 20, 30으로 더 줄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LTV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오피스텔은요, 비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LTV가 이렇게 70%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오피스텔은 이 DSR 규제를 검토하셔야 된다 그랬죠.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시던 일반 거래로 매매를 하시던 이 오피스텔이든 토지든 상가든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일단 아파트를 매입하시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
그러면 연소득이 많으셔야지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시는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DSR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요거다. 내가 소득이 많아서 DSR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경우에는 이렇게 LTV를 적용해서 DTI나 LTV를 적용한 요 대출 한도로 대출을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요 DSR을 적용해도 40% 이내에 들어온다면 오피스텔에서 사실 때 이렇게 70%의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DSR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안 봐도 비디오다. 분명히 이거 들먹이면서 이제 이렇게 아파텔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득이 많으셔서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 집 한 채를 사신 분이 아니면 조정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오피스텔을 사는데 70%의 대출이 나오니까 DSR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부담이 없겠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 소득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이 DSR 한도 내에서 주택을 먼저 구입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 한 채를 더 안 사면 그만인 건데, 이 DSR 규제 때문에 아파트조차도 못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는, 상대적으로 이 아파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도요, 이 아파텔의 가격을 올리는 수요자들은 아파트의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입지가 좋으니까 들어오는 이 투자 수요까지 가세를 해주는 건데, 이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 DSR 규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수요는 줄지 않을 거고요. 아파트의 가격에 부딪혀서 오시는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요 아파텔에 기존처럼 계속 기웃거리실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 DSR 규제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시게 된 분들까지 가세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저 분명히 댓글에 또 진메달이 아파트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뭐 이런 댓글도 분명히 달리실 건데, 제가 뭐 이 영상 찍어서 무슨 아파트를 팔아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댓글은 좀 달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이 보시는 분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아파트에 관심 안 갖고 계속 아파트에 관심 가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파텔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실 수 있는 아파텔, 그리고 더불어서 DSR 규제 때문에 일종의 풍선 효과로 선회하게 될 이 수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입지예요, 입지. 그리고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제가 또 이 아파트를 뭐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요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요 DSR 규제 때문에 잠깐 대기하고 계시던 수요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3월 29일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었죠. 이게 LH 일부 직원들이 비정상적인 토지 담보 대출을 활용해서 이익을 챙기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LH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일부 몇몇 직원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분들 때문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를 규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때 금융위에서는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했고, 그걸 4월 29일에 발표한 거죠.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피스텔을 청약하시거나 구입하시려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는 LTV를 40%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텔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으면 70%가 아니고 40%가 적용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현재는
투개가열 지구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으면 어차피 DSR을 적용받으셨을 테니까 소득이 많으셔서 오피스텔을 추가로 하나 구입하신다 그래도 이 DSR 한도 내에 있다 그러면 대출이 70%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조정지역에 7억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하셔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나 더 하신다 그러면 DSR 적용을 안 받으니까 70%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이제 요 요건이 21년 7월부터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강화되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6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DSR을 적용을 받으니까 LTV로 따지면 50%인데 그러면 6억 5천에 50%니까 3억 2,500 정도가 되겠죠. 이만큼의 대출을 받으려면 DSR을 적용해서 일정 소득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일정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사기 힘드니까 그냥 7억이나 8억짜리 아파트를 사버린다는 거죠. 아파트를. 22년 7월 전까지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규제를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한도도 더 높은 이 아파트를 여전히 선호하게 되고 더 선호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22년 7월부터는 요거는 유지하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을 적용하니까 아파텔도 이제 DSR을 적용을 받는 거죠. 대출이 2억이 넘는다 그러면. 그럼 또 이거보다 저렴한 아파텔이든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어디로든 또 수요가 들어가겠죠. 결국 이걸로 수요를 억제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공급이 원활하게 있을 때 얘기고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수요의 이동만 가져올 뿐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 생각하시고요. 요 세금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요 아파텔과 아파텔의 세제 부분으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아파트와 아파텔의 청약에 대해서 청약 전 아셔야 될 거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파텔보다는 무조건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이 아파트의 대안으로 아파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의 아파텔, 요걸 말씀드린 거고요. 무조건 입지 좋은 것에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잘 조사하셔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예컨대 어떤 아파트를 분석을 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뭐 업무 지역과 가깝고 뭐 학군도 좋고 뭐 배우 수요지도 있고 해서 가격이 확실하게 오를 게 보이거나 여긴 절대 떨어지진 않겠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파트, 자, 이런 좋은 아파트를 분양으로 받으시면 가장 좋은 거고, 분양이 아니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잘 고르시고 결정 잘 하셔서 그 결정이 반드시 부자 되는 결정이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